네, 안녕하세요. 최락섭이라고 합니다. 요즘 핫한 주제가 반도체인데요. 지난해 2022년 5월 달에 반도체 전쟁, 위너의 조건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과정들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책의 어떤 기본 전제를 하고 그 뒤에 전개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자 다 아실 텐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사람은 인류를 바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균, 체. 다른 말로 하면 총은 무기에 해당되고요. 균은 병균에 해당되고 쇠는 금속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만큼 총, 균, 쇠 이 세 가지는 인류의 문명을 많이 바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쇠에 해당되는 반도체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를 막 지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어떤 특정 시기에 균과 쇠가 동시에 우리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준 시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우리는 겪었고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우리의 일상들을 많이 괴롭히거나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목차를 6개로 나눠봤는데요. 반도체라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일 겁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본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런 반도체 싸움에서 미국이 어떤 큰 그림들, 빅픽처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세상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중국은 어떤 그림으로 미국의 그림과 리스판스를 하고 있을까가 그 메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 그러면 실제 그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역에서 싸우고 있을까요? 이게 어찌 보면 기술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역을 배제를 하면 실체적인 반도체 전쟁의 진실에 각하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이 어떤 기술 자체보다는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도체 말은 들었는데 나 실제로 실물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반도체는 어디에 숨어서 실제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비슷하게 그럼 한국은 이런 반도체 코리아는 괜찮은 건가?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두 개의 큰 반도체 기업 갖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전체 반도체 전쟁의 판이 어떻고 실제 주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한국이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아주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도체라는 거 볼 때 이건 이런 의미야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반도체를 이런 기능별로 밸류체인별로 어느 정도 전제가 돼야만 전개되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저 밸류체인이나 기능에서 미국과 중국은 왜 저렇게 싸우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내용은 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보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나눈다. 메모리는 단순합니다. 저장장치 역할인 거거든요. 우리 기억장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어떤 클라우드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걸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어떤 기능들을 친구랑 공유할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발표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떤 분들은 시스템 반도체, 어떤 분들은 비메모리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메모리와 여기에 가장 큰 차이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말 그대로 시킨 대로만 하는 겁니다. 뭐 어떤 필요한 사진이나 자료를 끄집어내. 그리고 이걸 어디 보내줘 정도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이벤트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연산과 추론입니다. 내가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니까 이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적정 그 거리를 유지해야지. 지금은 앞차랑 뒤차는 어떠니까 어떻게 움직여야지라는 그런 추론 기능을 하는 게 비메모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사실은 기술 자체를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 반도체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설명드리면 방향 깜빡이 있잖아요. 그게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아주 단순한 기능이죠. 내가 어떤 지시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세요라는. 그와 반면에 어떤 충돌이라거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상당히 높은 인간의 지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한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면서 시스템 쪽은. 그 중에서 한국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디램과 낸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술 차이는 좀 있습니다. 디램은 전기가 계속 들어와야만 그 정보를 끄집어내거나 저장이 가능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낸드는 전기가 끊어졌더라도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메모리에서 디램과 낸드에서 전 세계에서 절대 강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로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산과 추론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저가로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저희들이 저녁 늦게 집에 가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또 반도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회의실에 들어올 때도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알고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센스 같은 거. 여기 나오는 DAO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DAO는 일반적으로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이런 뮤직 분야에서 멜론이라는 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이런 건 그겁니다. 단순히 소리를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야만 우리가 그걸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소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저장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시간대에 그 소리를 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이게 디지털로 전환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그 DAO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반도체는 고급 사양에서 저사양까지 아주 다양한 레벨이 있는데, 크게 보면 디램과 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영역이 전체 시장의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가 나머지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결국 부가가치, 그 상품의 가치 자체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비중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앞으로 로직 영역이 점차 높아질 거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오는 많은 반도체는 그거잖아요. 계속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데, 반도체 자체의 기술은 이전보다 반도체 크기가 훨씬 작아지고, 그 작아진 반도체 안에서 훨씬 많은 기능을 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로직 영역, 연산 추론 영역이 커져야만 이런 반도체끼리 서로 컨플릿이 안 생길 수 있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앞으로 많이 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별로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거냐, 연산 추론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밸류체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은 어떤 최종 제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거쳤을 때 역할, 그 세트별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라는 건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디자인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된 결과를 제조하는 이런 영역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건 상당히 생소한 용어일 텐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서울 삼성동에 아주 큰 빌딩을 좀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설계라는 영역은 요걸 몇 층으로 하고 어떤 모양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걸 말 그대로 설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재료가 뭘 써야 되고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각 층별로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설계해 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조감도를 만든다 그러면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재질을 뭘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루프탑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뭐 색깔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영역은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IDM이라고 해서 그냥 메모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공장 내에서, 한 회사 내에서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디자인 하우스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만에 이런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을 보면 설계를 하는 영역이 있고요. 설계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실제로 뭔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영역 단계가 있고, 그런 걸 들고 뭔가 버튼을 누르면 공장이 돌아가면서 생산될 수 있는 이런 큰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제조 영역은 또 그 전공정과 후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필요한 소재와 장비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공정은 모든 반도체가 다 그 100% 원하는 기능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게 전선이라거나 이런 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이 불량하게 접속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이 반도체가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패키징이라고 그랬을 때, 반도체가 너무 비싼 거고 아주 민감한 제품인데 이걸 보호를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고무로 패킹을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PC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다양한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각 기능들이 있을 텐데, 기능들이 서로 충돌나지 않게, 그리고 이 반도체와 이 어떤 전원과 서로 연결되는 요 영역에서 불량품이 안 나오게 해주는 영역까지가 이런 후공정, 백엔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공정에서의 그 어떤 미세공정 경쟁이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에 거의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랑 TSMC가 나노미터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뉴스를 통해서 지금 3나노까지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1을 넘어가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전공정에서는 여전히 그쪽 영역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런 후공정에서의 첨단 패키징, 뭐 3D 패키징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노미터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좁은 공간에 많은 정보를 넣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어떤 물리학 기술로 다달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백엔드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밸류체인을 나눠보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팹,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 장비라는 걸 시장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그 중에서 공장 영역이 가장 큽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팹의 부가가치가 40%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 팹도 세 가지의 회사가 있는데요. IDM이라고 해서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기 해당됩니다. 메모리는 주로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것은 위탁 계약입니다. 어떤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그걸 파운드리 회사에 설계도로 넘기면 이 회사에서는 생산을 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애플은 설계만 합니다.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그걸 TSMC라는 이 파운드리 회사에 설계도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제작을 해서 전략 또 애플에 납품하는 그 위탁 계약을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부르고요. 또 하는 차원에서 오셋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후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부가가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파운드리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걸 학술 행사나 뭐 언론 기사들에 나왔을 때 이런 걸 설명 안 하고 메모리가 어때, 뭐 이런 팹이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나 서로 뭔가 핏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는 기능별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어. 그리고 밸류체인별로 보면 디자인과 디자인 하우스, 매뉴팩처링 이런 형태의 밸류체인도 있고 팹리스, 팹, 소재 장비라는 이런 형태의 밸류체인도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확인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반도체는 어디 안에 다 숨어 들어가 있어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 휘발유로 구동되는 내연기관차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최소 2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깜빡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 전화 정차를 할 때 여러 센서 그런 게 다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타이어의 어떤 구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전자에 관련된 안전장치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많이 바꿀 수밖에 없는 건 전기자동차 시대는 이거 10배 정도가 최소 필요합니다. 한 2,000개 정도요. 자율자동차, 사람이 핸들에 손을 안 대고 운전할 때 최소 4,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게 기능이 조금 잘못되면 완전히 뭔가 교통사고 나거나 우리 질서가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크리티컬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무기 쪽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전투기 쪽이라거나 뭐 탱커 이런 제품 자체도 고사양이고 고기능이지만 특히 한 끗 차이가 그 전쟁의 승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군사안보라는 개념으로 요즘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건 군사안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반도체 쓸모를 한 번 더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거, 뭐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금문교 이런 다리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시기에 이 어떤 거기에 사용된 쇠라거나 시멘트 이런 것들이 뭔가 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일일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걸 반도체가 그런 센서가 달려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으로 널려있는 거의 모든 인프라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반도체 역할이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실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목적으로 상당히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걸 국제사회에서는 듀얼 유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중 용도. 반도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게 선하게 사용되면 우리 일상생활을 정말 편리하고 그 다른 사람과 연결을 많이 도와주는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고 군사 쪽에 나쁜 의미로 사용되면 살상용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도체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반도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요해졌어. 그래서 크리티컬 프로덕트야라고 이미 미국의 많은 행정부의 문서에서는 세미컨덕터라는 단어 대신에 크리티컬 프로덕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자체가 세미컨덕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저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속내인데요. 1987년 미국 펜타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를 두고 막 싸울 때입니다. 1985년에 그 미일 반도체 협정이 생겨서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일본 반도체가 하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때의 미국의 속내가 뭘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군사력에서는 확실한 우위가 필요해.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그 반도체를 그 생산을 해외에 맡기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니야? 1980년대 당시에 미국 펜타곤의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최근 몇 년에 진행된 미중 분쟁에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속내는 반도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그런데 여러 이유로 반도체를 미국에 생산 안 하고 해외에, 특히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형태를 맡기다 보니까 우리의 군사안보를 해외에 맡겨둔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또다시 미국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반도체에 대한 속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집으면 이런 속내들은 있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왜 저렇게 안 했어? 왜 미국의 공장을 안 짓고 다 해외 공장을 짓고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미국 산업계는 반도체 공장 짓는 걸 엄청나게 꺼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다 그럴 때 공장 생산라인 하나 까는데요. 100억 달러. 삼성전자가 작년에 발표한 미국 텍사스에 공장 짓는데 170억 달러.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리고 공장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추가 투자도 170억 달러의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미국이 상당히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비즈니스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장은 우리 미국 정서랑 안 맞아. 해외에 지어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데 대신에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쪽에 집중할 거야. 라고 말 그대로 산업계에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때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생각의 재발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반도체를 어떤 나라가 얼마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을 평가할 때 앞에 설명드린 비메모리의 로직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로직 분야가 보면 이 나노미터 단위로 보는데 지금 현재 가장 첨단이라고 하는 10나노 이하는 대만과 한국만 가능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미국에는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없습니다. 대만과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 약간 위에 있는 10나노와 22나노를 보면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라는 걸 계속 고집적화, 그 다음에 소량화가 되는 이 시점에서 10나노 벽을 못 넘으면 이게 1년 격차가 난다.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살을 걸고 기술 경쟁하는 이유는 하루 이틀 차이도 엄청난 갭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 10나노 이하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요 색깔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나노 이하가 있죠. 파운드리에서. 로직은 주로 파운드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10나노에서 22나노 요도 있고요. 골고루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만도 보면 파운드리 강자이기 때문에 골고루 기술별로 다 있습니다. 그냥 기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아이폰 있잖아요. 다 10나노 이하입니다. 지금 5나노, 3나노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와 삼성이 없으면 애플 아이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작년에 왜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반도체는 주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일까? 요 때입니다. 기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있고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그냥 필요한 가격이 높더라도 사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첨단 경쟁 쪽에도 지금 훨씬 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비어 있으면 어떤 특정 제품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대만과 한국이 이 10나노 이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우리 갖고 있어. 배짱을 부릴 만하죠.
근데 한국과 이 대만의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이 엄청나게 새로운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 격차는 그 회사의 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반도체에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도 내가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기술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의 그 어떤 기술 경쟁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 아주 거세게 진행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밸류체인 차원에서 밸류체인 가운데에도 이런 팹리스, 팹, 소재 장비 쪽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들이 어떤 걸 좀 많이 갖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점유율은 글로벌 점유율입니다.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팹리스가 60%, 68%, 전 세계 68%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장비가 글로벌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팹은 얼마 안 됐어요. 한 자리 숫자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늘려가고 있어서 상당히 팹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파운드리나 그다음에 이 메모리 쪽에서 이런 팹이 글로벌에서 16% 정도.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이 전체 30%고 비메모리가 70%가 그랬는데요. 한국이 메모리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비율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 팹에서. 대만은 이런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에서의 팹이 가장 잘 나가는 분야이고요. 일본은 그냥 팹은 고만고만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장, 반도체 공장이 가장 많은 데가 일본입니다. 오래돼서 노후화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소재 장비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걸 다른 형태로 도식화를 해보면 반도체는 몇 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들이 보입니다. 소재 장비는 미국, 유럽, 일본이 세 개의 나라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73%입니다. 팹리스 설계 쪽은 미국이 6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도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에서 아이폰에 필요한 그 반도체를 TSMC에서 위탁 생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인텔, 퀄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다 팹리스.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한 2,000개 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그걸 테슬라가 설계를 해서 TSMC에 맡깁니다. 삼성에도 맡기고. 그래서 그런 그 팹리스가 미국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공장은 이런 동아시아가 64%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팹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니 여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도 확보를 못하겠네? 그게 미국의 고민입니다. 80년대 미국 펜타곤이 걱정했던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데 해외에서 생산되네? 이 큰일이네? 실제 이게 큰일로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